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공룡의 이름을 줄줄 외우거나 잠깐 스치듯이 보았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하는 행복한 의심을 하실 겁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의심이지만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능검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능검사가 있지만 현재는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제5판을 가장 많이 선호하지요. 하지만 막상 검사 결과지를 받고 전문가의 설명이나 상담을 들은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건지,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지능검사가 만들어진 배경 및 계산 방법과 더불어 지능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지능검사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당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던 프랑스 정부는 정상적인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심리학자인 비네에게 이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의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최초의 지능검사인 비네 시몬 검사가 등장하게 되었죠. 당시 비네는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으로 지능을 설명하였습니다. 생활연령은 실제 아이의 연령을, 정신연령은 검사를 통해 나타난 아이의 지적 능력치의 연령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11살 아이들 100명에게 10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평균 6문제를 맞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 10개를 10살인 우리 아이에게 풀게 하였더니 역시 6문제를 맞췄습니다. 이 경우 우리 아이의 생활연령은 10살이지만 정신연령은 11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최초의 지능검사는 실제 나이인 생활연령과 검사 결과를 통한 정신연령 중 무엇이 더 높은지에 대한 비교만 가능했습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의 퍼머는 비네의 지능검사를 미국에 적용하면서 지금의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를 스탠퍼드 비네 지능검사라고 합니다. 터머는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두고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이라는 지능지수 계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의 예를 다시 적용해 본다면 생활연령인 10살 분의 정신연령이 11살 곱하기 100을 하여 나온 110이 아이의 지능지수이죠. 이러한 간단한 수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능을 수치화한다는 것은 검사자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신연령이 10살보다 높은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던 최초의 검사에서 이제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 중 누구의 정신연령이 더 높은지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후 1950년대에 이르러 뉴욕의 정신과 의사였던 웩슬러는 기존의 지능검사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검사를 개발합니다.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탄생한 것이죠. 웩슬러 지능검사는 성인, 유아, 아동 등 연령대에 따라 검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도형 검사를 추가하여 포괄적인 학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인 정규 분포의 형태로 결과를 변환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검사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와 같은 세부 항목별 지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웩슬러 지능검사의 정규 분포 그래프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평균 100, 표준 편차 15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의 지능검사 결과가 100이라면 말 그대로 상위 50%, 딱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전체가 100명일 때 50등 정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만일 115가 나왔다면 그보다 오른쪽에 있는 13.59, 2.14, 0.13을 다 더한
15.86이 상위 퍼센트입니다. 100명 중 15, 16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15와 130의 중간인 122에서 113의 결과가 나왔다면 16%와 2%의 중간인 상위 9%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직선이 아닌 곡선, 더 정확히는 안쪽으로 휘어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9%보다는 더 상위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검사 결과 2자릿수가 나왔어요.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래프를 보면 85에서 115 사이가 전체의 68.2%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IQ 85와 115 사이에 인류의 7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웩슬러 역시 1표준 편차인 85에서 115까지의 구간을 평균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아이의 지능지수가 2자리로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더 많이 이해한다 입니다. 12살 정신연령을 가진 아동에게 10살 아이들의 수준의 학습 내용은 쉽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10살 아이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더 많이 기억한다입니다. 기억력은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문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문제 상황과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아이는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량이 많다 보니 자연히 기억하는 양도 많은 셈이죠. 셋째, 추론이 가능하다입니다. 추론이란 주어진 정보를 통해 이면에 숨은 사실이나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는 낮은 아이에 비해 문제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높은 학습 능력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알고 있는 것이 많으니 똑같은 것을 관찰해도 더 많은 것이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이 정보의 분석이나 해석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높은 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슈퍼파워는 아닙니다. 우선 지능은 잠재 능력이 아닌 현재의 능력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영재는 현재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앞으로 더 뛰어난 재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능지수는 현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지능은 앞으로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로 영재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렌줄리 교수는 자신의 쇄골이 이론에서 영재성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지능을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라 정하였습니다.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가 있다면 다른 요소인 창의성이나 과제 집착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또한 높은 지능은 또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별나거나 엉뚱한 행동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지능으로 인한 남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행보로 인해 늘 많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나 눈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비뇌 지능검사를 만든 터먼은 지능지수 140 이상의 아이 1470명을 선별한 후 이들 중에서 미래 세대를 이끌 리더가 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이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터만의 초기 샘플에서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배제된 집단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IQ 신봉자로 유명했던 터만은 이후 높은 지능지수가 우수한 성취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능이 우수한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높은 지능이 우수한 학업 성취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자녀의 지능지수가 낮다고 낙담하거나 이를 은연중에 자녀에게 드러낸다면 낮은 지능지수가 아닌 부모의 이러한 반응 때문에 아이의 성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